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39주년 기념식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언급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 패싱이다라고 해가지고 악수를 안 하고 또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제 논란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을 사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해요.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말문이 좀 잊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눈시울이 좀 붉혀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 꼭 참석을 했어야만 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날짜와 숫자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실 거라고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3월 22일. 둘째, 89명.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이죠. 89명, 천안함, 그리고 1차, 2차 연평도 해전에 의해 가지고 사망한 우리 군인들 숫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으셨죠. 공식적인 답변은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서해수호의 날이 올해 지정된 게 아니죠, 그쵸?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똑같은 날에 계속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해외 일정을 잡으셨다라는 것은 참석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올해 반드시 꼭 참석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주 5.18에 대해서 반드시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월 22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청년들 89명이 사망한 이 세 번의 끔찍한 사건을 기리는 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에는 꼭 참석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상한 것을 한 가지 좀 발견했는데 사진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에다가 제가 서해수호의 날을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와중에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해수호의 날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 더보기를 누르면 일반적으로 이제 서해수호 날과 관련돼 있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짠 하고 눌러보면은 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로 이어지게 되는데 잘못된 주소이거나 비공개 또는 삭제된 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5.18을 통해 가지고 사망한 민간인들의 수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기려야 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사망한 89명의 이 홀령들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꼭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논란인데, 논란이 됐던 것은 이거죠, 그쵸?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안 하고 그냥 김정숙 여사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이제 대변인인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 김정은과도 이렇게 공손하게 악수를 하셨던 김정숙 영부인께서 황교안 대표께는 왜 악수를 청하지 않고 빤히 얼굴을 보며 지나치셨을까요? 남북 화합 이전에 남남 화합을 먼저 이루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북한 사람보다 한국 사람부터 챙겨주십시오. 좀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빤히 얼굴을 보며 지나치셨다라는 것은 황교안 대표로부터 직접 민경욱 대변인이 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김정욱, 김정은 과의 이제 악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 해맑게 웃고 계시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란이 이제 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간단해요. 김정숙 영부인 시간이 없어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옆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 양옆에 있었던 이해찬과 손학규 대표와는 전부 다 악수를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만약에 제일 끝에 황교안 대표가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는 그나마 하겠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있고 양옆에 이해찬 대표랑 손학규 대표가 있었는데 양옆에 사람과는 악수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와는 악수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시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거짓말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 도대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일까? 실제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사진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그 스크린샷을 찍은 겁니다. YTN에서 제가 이제 보게 되니까, 자, 제가 뭐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악수를 하고 있죠, 그쵸? 악수를 하고 있는데, 요까지는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보여줘요. YTN이. 요까지는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보여주는데, 황교안 대표와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YTN 찾아보시면 나와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야 한다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같이 이제 지나치는 장면 자체가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한다면 MBN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기자들이 있고 다 지금 찍고 있죠, 그렇죠? 요 장면까지는 정확한 화질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황교안 대표를 악수를 하고 지나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커트가 딱 바뀌게 되면서 전체 풀샷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옆에 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지금 다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정숙 여사가 지나가는 장면도 찍었어야지 정상인 것인데, 갑자기 이 화면으로 딱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요 장면 자체를 장면을 그냥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보여줍니다. 이 지금 MBN 같은 경우는.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그 자리에 가까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다 사진을 찍었을 것이고, 그래 한다면 영상을 다 찍었을 것인데, 왜 굳이 그 장면이 언론사에 하나도 노출이 안 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은 청와대나 아니면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막았는 것이냐?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를 그냥 지나치는 그 장면을 분명히 다 촬영을 했었을 것인데, 그 촬영 자체가 공개가 안 되도록 지금 다 막혀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30-40분 정도 시간을 걸려가지고 다 지금 언론사별로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찾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링크를 달아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MBN 정도가 저 지금 풀샷을 잡은 화면에서 클로즈업을 한 것을 보여줘서 흐릿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쓱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다른 그 어떤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앞에서 찍은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도 직접 빤히 쳐다보고 난 다음에 지나쳤다라는 것을 민경욱 대변인한테 얘기했고, 그거를 민경인 대변인이 지금 언론사에도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청와대도 악수를 안 했다는 걸 인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언론사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이 지금 기념사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5월에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지금 멘트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제가 갖는 의문이 무엇이냐면은, 광주 사태에서 우리가 그 광주 사태를 학살이라고 볼 수 있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역대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광주 사태에 대해 가지고 학살이라는 표현을 쓴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첫째, 제가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죠. 광주 사태일 때 군인이 사망한 숫자가 23명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망한 숫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총 27명의 사람이 사망했어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어땠냐라고 한다면 164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96명 같은 경우는 M16 총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군인들이 쓰고 있던 총이 M16이기 때문에 M16 총탄으로 사망한 이 지금 96명의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사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26명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빈 소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망했다라고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26명 같은 경우는 카빈을 통해서 사망이 됐다라는 소리는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총이 카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오발 사격, 5인 사격에 의해 가지고 사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은 군인들 같은 경우는 경찰 포함해서 27명이 죽었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96명이 군인들의 책임이니까 96명이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학살이라고 할 수 있냐? 저는 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살이 아니라 교전이라고 얘기하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광주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조사를 했고 끊임없이 우리가 보상을 했고 끊임없이 우리가 응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를 학살이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민주화 시대로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국가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번에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 5.18에 대해 가지고 학살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5.18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독재자의 후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국가 내부 자체를 지금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둘 사이의 지금 관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에요. 독재자의 후예라니요. 그게 지금 민주주의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대표적인 게 학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27명이 죽었어. 민간인 같은 경우는 96명이 죽었어라고 한다면 나는 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교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독재자의 후예가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은.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겠어요? 조국 민정수석은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또 SNS에 올렸다라고 해. 이게 또 무슨 영화의 대사라고 하던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는지. 저는 이번에 5.18과 관련되어 있는 김정숙 여사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제 이 인식을 제가 보고 있으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김정숙 여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전 수인으로 봤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높은 게 맞죠.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자기 스스로가 너무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1야당의 대표조차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광주에 대해 가지고 추모를 하겠다. 오케이.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추모하시고 싶으면 추모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89명의 군인들의 그 사망한 군인들의 그 목숨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9주년이 되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참석하고 싶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월 22일에는 왜 참석을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참석을 하실까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89명의 국가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그 군인들의 목숨도 대한민국의 광주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광주를 생각하시는 거에 일말이라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여권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에 파열음이 가시지를 않고 있는데요.
적잖이 효자지하는 이야기부터 그런 자식 둔 적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DNA 검사까지 하자는 친자 확인 논란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야. 사실 이 친자 확인 논란 같은 경우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될 때 이 친자 확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시청자분들에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여권은 오는 4.15 총선을 맞이하여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분리되어서 비례대표 득표에 나섰는데요. 특히 열린민주당의 경우 선명성을 내세워 범여권 지지 세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연일 선긋기에 나서면서 열린민주당을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보면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무려 7석에서 10석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 결국 보다 못한 양정철이 나섰습니다. 양정철이 직접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민주당 정신인지에 대해 좀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양정철이가 말은 곱게 했지만 사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최근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이 친문 적잖이 효자니 이런 말들을 해대고 있고 우리 표를 잠식해 나가고 있으니 노무현 문재인 정신도 없는 니들, 근본도 없는 니들이 왜 우리를 사칭하고 다니느냐 이런 말이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 양정철이 누굽니까? 삼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삼철 중에 하나인 양정철이가 청와대 출신인 김우겸과 이 최강욱에 대해서는 노무현과 문재인은 탈당한 바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김우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열린민주당에 입당하여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린우리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무소속 손혜원과 컷오프된 정봉주가 주축이 되어 만든 정당이고 오는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강욱과 황희석 등도 영입하면서 노골적인 친조국, 친문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손혜원이 절친? 숙명여고 출신으로 김정숙이의 절친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배후에 김정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 반면 맞서고 있는 상대는 누굽니까? 바로 양정철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양정철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유학을 떠났잖아요. 그냥 유랑이죠. 유랑. 예, 유랑. 예. 그 이유가 정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양정철과 김정숙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예, 그래서 떠날 수뿐이 없었다. 초기에.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뿐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초기니까 아무래도 양정철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라인으로 청와대가 채워졌다. 예. 예, 양정철이 빠졌다. 근데 계속 사고치고 실수하니까 양정철이 결국은 돌아왔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면서 다시 이렇게 찢어지고 있다. 이런 정가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양정철과 김정숙은 물과 불의 관계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요. 제가 또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양정철이 이제 홍보라든지 기획 쪽으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모 일간지 기자가 그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양정철 라인으로 일을 했던 사람과 제가 최근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무슨 그 총영사관에 공사 자리를 본인이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좌파, 민주당 요쪽은요, 외국의 공사, 영사 이런 거를 노려요.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그렇죠. 예, 좋은가 센다이라든지. 봐. 그러니까요. 그게 그랬는데 좋은가 봐. 중국의 무슨 공사 자리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침울한 표정을 짓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철이 어떻게 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삼철 중에 하나인데 인사권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사권은 그럼 자리라는 건 한정돼 있고 누군가는 자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냐. 이것도 당연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기관의 인사권은 이 양정철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김정숙과 관련된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역시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이며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니 양정철이가 이번 민주당 공천의 막후에서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간의 이 대결은, 이 다툼은 문재인과 김정숙 간의 부부싸움 대리전을 지켜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김정숙이 어떤 행보를 보여줬죠? 김정숙은 마치 자신이 청와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또 공식 대박이었어. 행사에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인 문재인을 제끼고 본인이 앞장서서 걸어다니는 매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는
문재인이보다 이 김정숙이 파워가 더 셀 것이라며 이젠 김정숙이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직접 막후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을 도와서 창업한 문재인의 가신들, 이 개국공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인의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김정숙을 비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애둘러 표현하면서 이들의 약진과 지지 잠식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죠.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부지간에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이 남녀관계는 참으로 애매한 관계입니다. 항우 장상 같은 상남자도 밤에 집에 침실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의 첫 만남, 제인아 너 나랑 사겨. 그래갖고 문재인이 이러고 사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예요? 그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자서전에. 김정숙이 먼저 들이대서 문재인과 사귀게 됐고, 결혼에 이르게 됐고, 문재인은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고. 대시라는 표현이 좀 난 들이댄다는 거죠. 대시라는 표현을 쓰죠. 네. 김정숙이. 하명. 김정숙이 문재인에게 하명을 해서 사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재인보다 김정숙의 발언력이 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김정숙네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고요. 문재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흥남에서 그 저기 농촌 관련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개장을 했었으니까 괜찮았을 텐데 예, 그 이후에서는 좀 힘들게 지내신 걸로 알려진 반면에 김정숙네 집안은 잘 살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대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 음대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살았을 겁니다. 그런 만큼 당당한 김정숙 여사 응원합니다. 네. BNG 유통님, 자주 보내주십니다. 우리 아들 소개해주고 싶은데 중1이라서 아쉽습니다. 살짝 이주기자 설레는데. 좋은 사람 만나길 기도합니다. 야, 예, 감사합니다. 중1이면은 몇 살 25년쯤 차이가 날 텐데. 아들 뻘 되는데. 25년이라뇨. 25년. 그 정도까지 차이 안 납니다. 중1이 14살이잖아요. 네. 20년이지. 그런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어쨌건 지금 양정철 손혜원 이 법여권 싸움 이게 이번 선거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서로 싸우면서 뭐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러니까요. DNA 검사.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아빠인지 엄마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민주당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 누가 엄마냐 아빠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예, DNA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문정숙이래. 문정숙. 김정숙의 자식이냐 아니면은 문재인의 자식이냐. 요걸 신은수의 따지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